한소민 씨, 커피 좀 부탁해요. 아가, 아메리카노 2잔, 설탕 3스푼씩이요. 오상진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부장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반응을 보고 있더군요. 복종하는 신입사원의 모습. 아마 그게 그분이 원했던 광경이었을 겁니다. 대성전자 본사 15층. 이곳은 기획부가 자리한 곳이었고 오늘은 제 첫 출근 날이었어요. 25살의 저는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한 그저 그런 신입사원으로 보였을 거예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어려 보이게 만들었죠. 오상진 부장은 45살로 기획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키는 170cm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이 위압감을 줬습니다. 특히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은 부하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커피 타러 가는 길에 복사기 용지도 좀 갈아 끼우고 회의실 책상도 정리해놔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같은 신입사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죠. 특히 명문대가 아닌 곳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대성전자 회장인 한도연의 막내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경험해 보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던 겁니다. 이름도 어머니 성을 따서 바꿨고 학력도 일부러 평범한 대학으로 속였어요. 진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 커피 식으면 다시 타야 한다고요. 부장님의 재촉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게 배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오상진 부장은 신입사원들을 길들이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학벌이 낮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그분에게는 회사 내에서의 서열이 곧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 부장님은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요즘 신입들은 정말 별로야.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동료들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상진 부장의 성격을 아는 그들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커피를 타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진짜 조직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회색빛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전달했을 때 부장님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설탕이 제대로 안 녹았잖아. 다시 타와. 분명히 충분히 저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일하는 척하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니라는 안도감 말이죠. 두 번째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때야 부장님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행동 패턴, 말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민 씨, 괜찮아요? 부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맞아요.
제 대답에 김현우 대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분 역시 오상진 부장에게 맞서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던 거죠. 첫날 오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주어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정리였지만 정성껏 했어요. 그런데 퇴근 30분 전에 부장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소민 씨,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다시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요.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처음 말씀하신 형식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집에서 2시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1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고민이겠죠. 그리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첫날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종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관찰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진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민 씨, 이게 대체 뭡니까?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놨어요? 입사한 지 2주가 지난 금요일 오전, 오상진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부장님은 그런 저의 태도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너무 차분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신입사원이라면 더 쩔쩔매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사실 오상진 부장에게는 깊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지방 사립대학을 나온 그분은 평생 학벌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문대 출신 후배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분노를 달랬던 거죠. 보고서 형식부터 틀렸어요. 이런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부장님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이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소민 씨, 괜찮아요? 부장님이 오늘 아침에 상무님께 혼나셨대요. 그래서 기분이. 네,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한 게 맞아요. 제 대답에 김 대리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분도 아시는 거죠. 이곳에서는 정의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부장님은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다른 팀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소민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우리 대성전자 기획부 수준에 맞는 문서입니까? 부장님은 프로젝터 화면에 제 보고서를 띄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문단 간격이 이상하다. 표현이 어색하다. 끝이 없었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5명의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톱을 뜯었고 누군가는 펜을 만지작거렸어요.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대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점을 줄 수 있겠어? 부장님이 갑자기 김 대리님을 지목했어요. 김 대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무너진 조직이라는 걸 말이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대리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그분도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생활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기획안 초안 작성, -5 상진.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퇴근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분량을 끝내려면 최소 5시간은 필요했어요. 결국 야근을 하거나 집에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옆자리에 박주연 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민 씨, 저번에 나도 똑같은 일 당했어요. 부장님은 원래 신입들한테 그러세요. 처음 석 달은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주연 씨.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라. 그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기획안을 완성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회사 생활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나약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건 제가 아니라 이 구조였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구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조직 문화 말이에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목격자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기록 2주차 금요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공개 망신. 목격자 5명. 김현우 대리의 침묵. 노트에 적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의미를 가질 날이 올 거라고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출근해서 완성한 기획안을 부장님 책상에 올려놨어요. 부장님은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그걸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지.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요.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말투였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억눌린 목소리들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저는 침묵하며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 액자를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한도연 회장님이셨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계셨어요.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의 엄격한 회장님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문득 지난날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대성전자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래, 좋지. 하지만 소민아, 한 가지 제한이 있단다. 무슨 제한이요? 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평범한 직원으로 말이야. 당시 저는 아버지의 제안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굳이 신분을 숨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민아, 권력이란 게 참 이상한 거란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본 모습을 숨기지.
내가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아무도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진짜 얼굴이요? 그래. 친절한 척하고, 배려하는 척하고, 존중하는 척하지.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야. 그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직함보다 사람이 먼저란다. 소민아, 내가 만약 조직을 이끌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밑바닥부터 경험해 봐야 해. 권력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야. 그때는 아버지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이 바로 그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만약 제가 회장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오상진 부장은 절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극진히 모셨겠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일 테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사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당장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아버지. 끝까지 해볼게요.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단다. 특히 폭력이나 심한 모욕을 당하면 바로 말해야 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웬만해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진짜 제 경험이 될 테니까요. 이제 밤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일기가 아니라 사실 기록이었어요. 감정은 빼고 있었던 일만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회의실 공개 망신 마이너스 오후 2시 15분부터 30분간 증인 김현우 대리, 박주연 사원, 최민석 사원, 정수아 대리, 강태원 과장, 내용 보고서, 형식 지적, 개인 능력 폄하 발언. 기록을 마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 인내? 아니면 무력감? 아니었어요. 저는 조직의 민낯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침묵이 어떻게 공범이 되는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둔갑하는 과정을 말이에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문자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마이너스 아버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믿는다. 하지만 힘들면 꼭 말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문자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이 세계를 이해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월요일이고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될 거예요. 아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험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한도현, 대성전자 회장, 제 아버지, 한소민, 기획부 신입사원, 회장의 딸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름. 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진짜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경험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저는 잠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15층 작은 원룸의 불빛도 하나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한 사람이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숨은 이름으로 사는 것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요.
그 자유 속에서 저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조직의 민낯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길을 권하셨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바닥을 알아야 한다는 것. 권력의 무게를 알려면 먼저 무력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회사 생활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 8시 30분 출근, 커피 심부름, 자료 정리, 그리고 끝없는 수정 작업. 매일이 비슷했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부서 회의가 있었고 오상진 부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분기 핵심 과제는 신규 유통 채널 확대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보시죠. 부장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전략, 예산, 일정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부장 역시 기획력이 탁월하군요. 이 정도면 본사 보고도 무리 없겠어요. 칭찬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박주연 사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소민 씨, 아까 회의 봤죠? 네, 봤어요. 사실 저 아이디어. 최민석 사원이 지난주에 제안했던 건데요. 주연 씨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 사원이 부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대요. 그런데 부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최민석 사원이 요즘 우울해 보였는지, 왜 부장님께 거리를 두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최민석 사원을 찾아갔어요. 그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최 사원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한소민 씨. 그럼요, 앉으세요. 민석 사원은 지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32살, 입사 5년 차였지만 얼굴에는 열정보다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사원님, 괜찮으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 티가 났나요? 그냥 좀 지쳤어요. 민석 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생활이 회의감이 들어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내도 남의 것이 되고. 오늘 회의 말씀이시죠? 제 질문에 민석 사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으셨구나. 네, 맞아요. 저 기획안 제가 밤새워 만든 건데 부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니 결국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항의는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이 내가 다듬었으니 공동 작업이다라고 하시면 그만이에요. 게다가 저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괜히 미운 털 박히면. 민석 사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상진 부장의 가장 큰 무기는 폭력이나 모욕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리요. 사람들은 승진이 두려워서, 인사평가가 두려워서, 나쁜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부장님은 너무나 잘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 부서로 돌아오니 오상진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소민 씨,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제 발표 말이에요. 아, 네. 좋았습니다. 그렇죠? 오랜 경험에서 나온 기획력이거든요. 신입들은 많이 배워야 해요. 부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정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최민석 사원의 아이디어 도용. 수요일 오전 회의. 목격자 전 부서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이제 제 노트에는 꽤 많은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요.
하지만 단순히 복수를 위한 기록은 아니었어요. 저는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상진 부장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다. 부장님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뛰어난 후배가 나타날까봐,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봐,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빼앗고 신입사원들을 짓밟고 끊임없이 권위를 과시했던 겁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두려움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신뢰로 이끈다. 이건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부서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최민석 사원이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휴가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석 사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인사팀에 보냈다고 했어요. 뭐, 최 사원이 그만둔다고? 오상진 부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바로 도망가려고 해. 부장님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민석 사원이 왜 회사를 떠나는지 말이에요. 김현우 대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장님, 최 사원 정말 능력 있는 친구였는데. 아쉽네요. 능력? 그 정도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능력은 압박 속에서도 버티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버티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능력 아닐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최민석 사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원님, 한소민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꼭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소민 씨.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어요. 민석 사원의 마지막 문자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곧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날 밤 제 노트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민석 사원 사표 제출, 원인 지속적인 아이디어, 도용과 부당한 대우. 이것이 조직이 인재를 잃는 방식이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행동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사 2달째가 되던 금요일 오후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그날 아침 오상진 부장님은 상무님께 크게 혼이 나셨다고 했어요. 분기 실적이 목표에 미달했다는 이유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부장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소민 씨, 이번 보고서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부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실 그날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전날 밤까지 3번이나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고쳤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냐고? 전부 다 문제야, 전부. 부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달 반 동안 쌓아온 인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부장님을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작성?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먹을 생각이야? 부장님은 제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그분과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50cm, 40cm.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려보려 했어요. 부장님, 조금 진정하시죠.
김 대리는 끼어들지 마. 이건 교육이야, 교육. 부장님은 이제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눈빛은 뭐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신입 주제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부장님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부하 직원들과 달리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분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려. 내가 지금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오상진 부장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 왼쪽 뺨에 그분의 손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왼쪽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똑바로 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는 확신 말이에요. 오상진 부장님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순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손을 내려다보시고 다시 저를 보시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분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뺨에 손을 대고 부장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나 봐요. 김현우 대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고? 이게 교육이야. 요즘 신입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부장님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셨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어요. 박주연 사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주연 씨.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죠. 오상진 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뒷모습에서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컴퓨터에 사내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김현우 대리님이었습니다. 소민 씨,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습니다, 대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박주연 사원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소민아, 인사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폭력이잖아. 생각해 볼게요, 주연 씨. 사실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타이밍에 하고 싶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정리를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우셨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김현우 대리님이 뒤따라 타셨어요. 소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대리님.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금요일 저녁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뺨의 붉은 자국을 말이에요.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왼쪽 뺨에는 여전히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바로 확신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기록해온 모든 것이 옳았다는 확신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입사 2달째 금요일 오후 3시 20분. 오상진 부장이 제 뺨을 때림. 목격자 김현우 대리, 박주연 사원, 정수아 대리, 강태원 과장, 최지훈 사원, 이민지 인턴. 총 6명. 증거 뺨의 손자국 사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기록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준비가 끝날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중에서도 제 원룸에 불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붉은 손자국은 며칠 후 사라지겠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변화의 시작으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음 단계를 위한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박은정 비서관. 아버지 회사의 비서실장이자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었어요. 내일 연락드려야겠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찰자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은정 비서관님의 연락처였어요.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는 대신 비서관님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절차로 처리하고 싶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제자리에 앉았을 때 오상진 부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장님은 순간 시선을 피하셨어요. 금요일 일이 아직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죠. 한소민 씨, 이 자료 좀 정리해줘요. 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아마 죄책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서 박은정 비서관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비서관님. 저 한소민입니다. 아, 소민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비서관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하신 것 같았어요.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제가 회사 근처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6시, 저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박은정 비서관님을 만났어요. 비서관님은 50대 초반으로 2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소민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비서관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뺨에 붉은 자국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공개 망신, 업무 방해, 그리고 금요일의 폭력까지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비서관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을 쉬시기도 하셨죠. 회장님께서는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비서관님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소민 아가씨, 많이 성장하셨네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회장님께 전화하셨을 텐데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권력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걸요. 비서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소민 아가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예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하세요. 증거요? 네. 지금 아가씨가 가진 건 경험과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서관님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제가 20년 넘게 회장님을 모시면서 배운 게 있어요. 조직을 바꾸려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요? 그래요. 개인을 응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목적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비서관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명확해졌어요. 저는 오상진 부장 개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기록해온 것들을 정리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구체적인 발언까지 모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적 증거도 확보하세요. 물적 증거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사진. 뭐든 좋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은 이미 찍어뒀고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저장해뒀습니다.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은요?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서관님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음 주에 회장님께서 각 계열사를 순회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장님 앞에서 고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의 계기로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저는 비서관님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상진 부장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비서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비겁한 건 아닐까요?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비서관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소민 아가씨. 아가씨는 지난 2달 동안 신분을 숨기고 견뎠어요. 그 자체로 이미 용기예요.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가씨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 견디다가 결국 최민석 사원처럼 떠났겠죠. 그리고 다음 신입사원이 또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비서관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가진 위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조언 감사드려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이 많이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러 새 노트 한 권을 샀어요. 이제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앉아서 지난 2달 동안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날짜별, 사건별, 목격자별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도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였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준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폭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화요일 오전 10시 회사 전체에 공지 메일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 목요일 한도연 회장님께서 각 계열사를 순회 방문하십니다. 전 부서는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고? 기획부도 점검 대상인가? 당연하지. 전 부서라잖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메일을 읽고 나서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시는 모습에서 불안함이 엿보였어요. 모두 집중하세요. 부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장님 앞에서 우리 부서가 창피를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알겠어요?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죠. 2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셨고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현우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요. 박주연 사원, 자료 정리 형식이 엉망이네요. 오늘 안에 다시 해놔요. 한소민 씨, 커피 좀 타와요. 아니, 됐어요. 그냥 회의실 정리나 해놔요. 부장님의 지시는 일관성이 없었어요. 아침에 하라던 걸 오후에 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제 괜찮다던 걸 오늘은 다시 하라고 하시고, 명백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김현우 대리님이 점심시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장님이 왜 저러시는지 알아? 작년에도 회장님 오셨을 때 비슷했어요.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글쎄, 아마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 아닐까요? 사실 부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건데. 김 대리님의 말씀이 정확했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실무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고 성과는 본인 것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수요일이 되자 부장님의 예민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부 다 모여요. 오후 3시 부장님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10명의 부서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회장님이 오시면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부장님. 특히 신입사원들 조심해요. 괜한 말하지 말고 질문 받으면 간단 명료하게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부장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박주연 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민아, 부장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지 않아?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네요. 혹시 소민이 너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 지난주 일 말이야. 주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의 폭력 사건을 말하는 거였죠.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회장님 앞에서 혹시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겠죠. 너 진짜 말할 거야?
주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상황을 봐야죠. 사실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오상진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한소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회장님 방문 때 말이에요. 특별히 조심해줬으면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아, 이제 알겠어요. 부장님은 제가 폭력 사건을 말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치려고 하시는 거였죠. 부장님, 걱정 마세요.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부장님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라고 했지 부장님을 위해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박은정 비서관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비서관님, 다음 주 목요일 회장님 방문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부에는 몇 시쯤 오시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기획부 도착 예정이에요. 준비 잘 되어 가나요? 네, 거의 끝났어요. 비서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혹시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요. 알겠습니다. 일정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는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도 백업해뒀습니다. 사진도 기록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정리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A사 용지 5장에 걸친 상세한 보고서였어요. 감정은 빼고 사실만 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 마이너스 기획부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부터 개인 고발이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박은정 비서관님의 조언대로 개인 응징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거죠. 금요일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상진 부장님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모두 자기 업무 점검 보고서 제출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회의실 청소 상태 확인했어요? 회장님 오시는데 먼지 하나 없어야 합니다. 보고 자료 PPT 폰트 통일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부장님의 지시는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모두가 회장님 방문이라는 큰 이벤트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만 빼고요.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니까요. 2달 동안의 인내가, 관찰이, 기록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현우 대리님이 물으셨어요. 소민 씨는 긴장 안 돼요? 회장님 직접 보는 건데. 괜찮아요, 대리님. 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회장님은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래요. 나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때 너무 떨려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 대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 한도연 회장님은 카리스마 있는 CEO이기 전에 자상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저는 15층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 부서도 나도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불안해하는 오상진 부장이 아니라 조용히 정의를 준비하는 한소민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
대성전자 본사 15층 기획부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계속 손수건으로 닦으셨지만 금방 다시 땀이 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회장님 오시면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죠. 저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편이었죠. 2달 동안 준비해 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김현우 대리님이 제 쪽을 힐끔 쳐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소민 씨, 긴장 안 돼요? 괜찮아요, 대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담담한 대답에 김 대리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 침착한 모습이 의아하셨나 봐요. 오후 2시 정각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도연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회장님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계셨죠. 그분의 뒤로는 박은정 비서관님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상진 부장님을 필두로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CEO로 대하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회사에서니까요. 한도연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서를 둘러보셨어요. 수고들 많습니다. 기획부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회장님, 저희 부서 현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이 앞장서며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은 평소와 달리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지셨고 말투도 지나치게 공손했어요. 우리 기획부는 이번 분기 신규 유통 채널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목표 대비 110% 달성했고요. 부장님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님은 부서 곳곳을 살펴보셨어요. 직원들의 책상, 게시판, 회의 자료, 모든 걸 세심하게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책상 근처로 다가오셨어요. 이분은 누구죠?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대답하셨어요. 아, 저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한소민입니다. 신입사원이군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회장님의 질문에 부장님은 순간 망설이셨어요. 평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시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으셨나 봐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회장님은 부장님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한소민 씨, 이곳에서 일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게 눈빛에서 보였어요. 김현우 대리님도 박주연 사원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움직임은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2달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커피 심부름, 공개 망신, 밤샘 야근, 그리고 뺨을 맞았던 그 금요일. 저는 한도연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첫마디에 오상진 부장님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문화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회장님이 관심 있다는 듯 물으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성과로 가려진 두려움의 집입니다. 제 말에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두려움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지셨어요. 2달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침묵하는 사람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요. 오상진 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계속 말해보세요. 회장님이 저를 격려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서원의 아이디어가 상사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제 왼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폭력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도연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감히.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상진 부장입니다. 제 대답에 모든 시선이 부장님에게 쏠렸어요. 부장님은 입술을 떨며 변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회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교육 차원에서 교육? 회장님이 차갑게 되물으셨어요. 네. 요즘 신입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조금 엄하게 한 건데. 조금 엄하게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달 동안 정리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은정 비서관님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받아 회장님께 전달했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 마이너스 기획부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을 보신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며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짜별 기록, 구체적인 발언 내용, 목격자 명단, 그리고 사진 증거까지 모든 게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회장님이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오상진 부장님에게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김현우 대리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박주연 사원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계셨고요. 다른 동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한소민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한도연 회장님은 서류를 다 읽으신 후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오상진 부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부장님,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한도연 회장님은 서류를 천천히 덮으시고 오상진 부장님을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장님,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교육입니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다시 입을 열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한 이유는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제 말에 김현우 대리님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사원이 조직 문화를 말한다는 게 의아했겠죠. 계속하세요. 이곳에서 2달 동안 일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오상진 부장님 개인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용인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만약 제가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다면 저도 최민석 사원처럼 조용히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신입사원이 또 똑같은 일을 당했겠죠. 한도연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한소민 씨, 당신은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견뎠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2달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오상진 부장님, 김현우 대리님, 박주연 사원, 그리고 다른 동료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죠. 저는 한도연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 대리님의 입이 벌어졌어요. 박주연 사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다른 동료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김 대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도연 회장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소민은 제 막내딸입니다. 회장님의 확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셨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요? 회장님이 차갑게 되물으셨어요.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회장의 딸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부장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회장님의 질문이 전곡을 찌른 거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분을 숨기고 입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조직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본 이 회사의 얼굴은 어땠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봤습니다. 희망이라니? 네. 불의를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단지 그들도 두려웠을 뿐입니다. 저는 김현우 대리님을 바라봤어요. 대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리님, 고개 드세요.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이 구조예요. 박주연 사원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소민아. 아니, 소민 씨.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주연 씨. 여러분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이 환경이에요. 한도연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소민아,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권력의 무게입니다, 아버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잘 배웠구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이 경험을 권했던 이유란다. 회장님은 다시 오상진 부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장님, 당신은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셨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민석 사원이 떠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왜 떠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상진 부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회장님은 박은정 비서관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서관, 인사팀에 연락해서 조사팀을 구성하세요. 기획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관님이 즉시 수첩에 메모하셨어요. 그리고 오 부장님. 네네. 회장님.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오상진 부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어요. 15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소민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단순히 부장님을 처벌하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버지. 저는 이 조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래?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어요.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신고해도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익명신고가 가능해야 하고 신고자 보호제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계속해봐. 셋째, 상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인사평가도 상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다면 평가로 바꿔야 하고요. 제 제안을 듣던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어요. 회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다들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님의 용기 있는 발언에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주연 사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하기 두려웠어요.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혹시 상사 비위에 거슬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요. 회장님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대성전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일하는 조직으로 바뀔 것입니다. 회장님의 선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소민 사원. 네, 회장님. 아니, 소민아. 회장님이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배웠구나. 자랑스럽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의 무게를 이제 알았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소민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게 진짜 의미라는 걸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후 한도연 회장님은 박은정 비서관님에게 지시하셨어요. 비서관, 지금 즉시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을 이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대회의실을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관님이 재빠르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분도 채 안 돼서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두 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평소에도 회장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드문데 이렇게 급하게 부름을 받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대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오 부장님도 함께 가시죠. 회장님의 말씀에 오상진 부장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복도를 지나 대회의실로 이동했어요. 넓은 회의실에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성전자의 연혁과 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이 자리를 권하시자 모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상진 부장님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획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사건이에요. 두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소민 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시죠. 비서관님이 준비해 온 복사본을 두 팀장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 팀장의 표정은 심각해졌어요. 특히 인사팀장은 중간중간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폭행까지 있었네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인사팀장님, 이런 신고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실은 최민석 사원이 퇴사하기 전에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왜 이어지지 않았죠? 그게 본인이 그냥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보복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오상진 부장님을 바라보셨어요. 오 부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부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15년이나 이 회사에 계셨으면서요. 회장님의 질문에 부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요? 네. 저는 지방 사립대를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명문대 출신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걸 봤고 저는 늘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콤플렉스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권위를 지키려고 부하 직원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나아 보일까봐, 제 자리를 위협할까봐. 오상진 부장님의 고백을 듣던 김현우 대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장님, 저희는 부장님을 위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도연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부장님의 두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장님은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 해소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인사팀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세요. 오상진 부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까요? 일주일 안에요. 그리고 징계 수위는 엄정하게 결정하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변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법무팀장을 보시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신고 시스템, 보호제도, 징계 기준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세요. 내부 조사로는 진실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회장님. 비서관님이 동의하며 메모하셨어요. 회장님은 다시 오상진 부장님을 바라보셨어요. 부장님, 오늘부터 자택 대기하십시오.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시기 전 부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소민 씨, 아니, 한소민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장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민아, 오늘 내가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란다. 조직을 바꾸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 긴 과정이거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있으려고요. 제 말에 회장님이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계속 있겠다고? 네. 평범한 직원으로요. 제가 경험한 이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그럼 신분은 어떻게 할 거니?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숨기고 있으면 오히려 동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소민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소민 씨라고 불러주세요, 대리님. 여기서는 저도 그냥 동료니까요. 제 말에 김 대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회장님은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을 보시며 마지막 지시를 내리셨어요. 두 분, 오늘 있었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드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팀장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일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세요. 숨기지 말고요. 회장님, 그럼 회사 이미지에.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지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기획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연 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부서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민아, 오늘은 이만 퇴근하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괜찮아요, 아버지.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도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김현우 대리님이 함께 타셨어요. 소민 씨, 정말 대단해요. 신입사원이, 아니, 회장님 딸이든 아니든.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리님도 용기 있으셨어요. 회장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소민 씨가 먼저 용기를 보여줘서 가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김 대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우리 부서가, 아니 우리 회사가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밖으로 나서니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심판은 끝났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이죠.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달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조치 안내. 회장님 말씀대로 어제 있었던 일이 전 직원에게 공지된 거였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기획부 직원인가? 어제 그 일 있었던 부서 맞지?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15층에서 내려 기획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상진 부장님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류와 파일, 사진 액자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사무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들 출근은 했지만 평소처럼 활기찬 인사소리나 잡담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빈 책상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현우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소민 씨, 어젯밤 잘 잤어요? 네, 대리님. 오히려 편하게 잤어요. 그래요. 나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김 대리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구나 하는 생각. 소민 씨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대리님, 그건 아니에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공범이었어요. 침묵했으니까. 김 대리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박주연 사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소민아. 아니, 소민 씨.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편하게 소민아라고 불러줘요, 주연 씨. 우리 친구잖아요. 제 말에 주연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회장님 딸인데 그래도 돼? 당연하죠. 저는 여기서 그냥 한소민일 뿐이에요. 정수아 대리님도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소민 씨, 우리 다 같이 얘기 좀 할까요? 회의실에서요. 네, 좋아요. 10명의 기획부 직원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오상진 부장님이 없는 자리,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강태원 과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제 일로 다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장님과 5년을 같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하시고 강 과장님의 고백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신입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셔도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요.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꺼내는 거였으니까요. 김현우 대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방관자였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했으니까.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대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가 중요하죠. 박주연 사원이 물었어요. 소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나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용기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네. 제가 만약 참고 넘어갔다면 다음 신입사원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제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아 대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 오실 부장님이 누구든 우리가 건강한 부서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맞아요. 상사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거죠. 강태원 과장님의 말에 다들 동의했어요. 김현우 대리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끼리 약속하는 건 어때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잘못된 걸 보면 침묵하지 않기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주연 사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겪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씩 의견이 모이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두웠던 공기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죠. 소민 씨, 강태원 과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과장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제 회장님 앞에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대리님, 그리고 저를 격려해 준 주연 씨, 모두 함께 만든 변화예요. 제 말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어있던 부장님 자리가 다시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니었어요. 낡은 문화가 사라진 자리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획부 직원들은 모두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뿔뿔이 흩어져 먹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기 앉아요, 소민아. 대리님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대화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부장님 오신대요. 누구래요? 타 부서에서 오신대요. 평판 좋으신 분이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구나 하고요.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동료들과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었다는 안내도 함께 왔고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말이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오상진 부장님의 빈 책상을 바라봤어요. 부장님, 부디 다음 곳에서는 다르게 사시길 바랄게요. 권력이 아니라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비워진 책상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기획부에는 새로운 부장님이 부임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기획부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준혁 부장입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일하는 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 부장님의 첫 인사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연 회장님께서 다시 기획부를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는 공식 순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민아, 잠깐 같이 나갈까?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니? 좋았어요. 부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들 표정이 밝아지셨고 자유롭게 의견도 나누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는 15층 끝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2달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요. 환경? 네. 오상진 부장님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과 콤플렉스 속에서 잘못된 조직 문화 속에서 점점 변해가신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란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리더의 책임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잘 배웠구나. 그게 내가 내게 이 경험을 권했던 이유란다. 감사해요, 아버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나 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15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은 광활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응? 저 이곳을 사람 냄새 나는 부서로 만들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람 냄새? 네.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곳이요. 실수해도 괜찮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부서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소민아, 내가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될 때 그 철학을 잊지 마라. 회사는 건물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란다. 명심할게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내가 무력했을 때의 이 경험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잊지 않을게요. 이 2달 반은 제 평생의 교훈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복도를 걸어 기획부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부장님은 김현우 대리님과 뭔가를 의논하고 계셨고 박주연 사원은 밝은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많이 달라졌죠?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구나. 아버지는 사무실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소민아, 내가 여기 남기로 한 거 잘한 선택이야.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책임이니까. 네, 그래서 남기로 했어요. 제가 씨앗을 뿌렸으니 싹이 나고 자라는 것도 봐야죠. 김현우 대리님이 저희를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회장님, 소민 씨,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김 대리. 아버지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엘리베이터로 향하셨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해야 할 업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 자유와 존중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5층 유리창을 비추는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어요. 박주연 사원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소민아,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신메뉴 나왔대. 좋아, 같이 가자. 대리님도 같이 가요. 나도 끼워줘. 자연스러운 대화, 편안한 웃음소리. 이게 바로 사람 냄새 나는 부서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2달 반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을 시작한다.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기록을, 침묵의 기록이 아니라 용기의 기록을,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대성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다면 평가제도, 정기적인 조직 문화 진단.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획부는 이제 회사에서 가장 활기찬 부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준혁 부장님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어요. 최민석 사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복직을 신청하셨고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동료들은 저를 그냥 한소민으로 대해줍니다.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서 15층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2달 반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견디면 봄이 온다고.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신입사원 한 명이 함께 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드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 신입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요. 우리 부서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냥 제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만약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니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며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로 봄이 온 거였습니다. 15층의 봄, 한소민의 두 번째 출근이 만든 봄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곧 어두워지면 나타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군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내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15층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